자 교수님 제2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대 배운 상황과 1~2% 직접 참정 제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정회의 개헌안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발표 부탁을 받고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스위스를 비롯해서 이 직접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를 이 귀중한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전직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1~2% 직접 참정제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되 아주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만은 직접 민주제를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PPT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만 20분을 꼭 지켜달라고 토론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짤막하게 한 20분 내로 마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집권자들이 헌정 혁신을 거부하다가 끝내 국권을 빼앗긴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부한말 이토 히로부미가 지령을 내려서 일본군이 우리 관군과 함께 동학 농민군을 20여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몇 년 후에 고종은 입헌 군주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독립협회원 40여 명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천안 농성을 벌이던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일본도 군주제를 옹호하는데 백성이라는 자들이 왕을 흔든다고 개탄했습니다. 을사늑약 직후에 이토 히로부미는 군주제 덕분에 조선 접수가 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구한말 헌정 실패는 국권 상실과 탄압, 분단과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역사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헌정 위기의 근원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70%의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가장 위험한 정부 형태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근자에 와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회 신뢰도는 다른 국가기관의 절반 수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임명된 공직자들보다도 절반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절반씩 물갈이를 했지만 국회 신뢰도는 조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신뢰도는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2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 가장 불신받는 공공기관이 어디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국회 신뢰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보니까 칠레하고 비슷해.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국회보다
OECD 평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법원과 검찰 신뢰도 역시 OECD 국가보다 거의 20% 정도 낮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OECD 국가의 법원과 검찰의 신뢰도인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박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네요. 국민은 헌정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려 84%의 국민이 헌정 질서의 전면적 개혁 또는 중대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긴 얘기를 말씀드리고 더 양해드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가능성을 신뢰하는 국민은 2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것도 OECD 국가 최근에 이 조사한 결과인데 OECD 국가에서 가장 불신도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권이 정치개혁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제가 이걸 부탁을 받고 이 최저 출산율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저는 이걸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헌정 위기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으로 OECD 평균 1.58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아주 귀중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와 GRDP의 집중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동떨어지게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OECD 평균과는 전혀 다른 이런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이 수도권 유입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아까도 말씀하셨죠. 인구 밀도가 높으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 다 그렇죠. 출산율은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낮고요. 이 인구 고밀도로 인해서 청년의 스트레스가 출산을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청년 유입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수도권 청소년이 10대부터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란 선입니다. 그리고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보면 이 비수도권 20대 청년이 직업을 찾아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여성 젊은이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온갖 스트레스와 경쟁에 시달려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지방 소멸의 원인을 이 지방 소멸의 원인을 보시면은 두 번째 원인입니다. 무한 경쟁의 불안 사회입니다. 한국은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야만적인 경쟁 교육으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10대 자살자 수가 7.9명으로 1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교육개혁이지만 현 헌정 질서에서 교육개혁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말만 하지만 개혁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교육의 현실입니다. 현 정치 체제 하에서. 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가장 부실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 이 오명은 바로 이런 비극적 결과입니다. 그림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OECD 국가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한국은 약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살벌한 각자 도생의 삶. 기존의 지방 소멸 대책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내외 경험적 연구를 보면은 돈을 통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의 특집을 실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살인적인 경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책 대짐은 민주적 근시안이라고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10년, 20년 후에 한국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거 주기, 몇 년 신경 쓰기도 어려운 국편입니다. 중장기적인 국정 난제가 방치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민주적 근시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 국정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리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발 독재 시대를 그리워하고 심지어 식민지 근대화를 덜먹이기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전제적인 반인륜적인 법정을 논의라 할지라도 전제적인 민주정보다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제가 그 해외에서 많이 발간된 이런 연구들 한 20여 년을 추적해 보니까 전제적인 민주정보다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침과 붕괴에 더 취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자, 이것은 작년에 나온 분석인데요. 자유지식, 곧 민주 정치의 품질이 높은 나라일수록 번영을 재는 이런 지표들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더 번영하더라 하는 것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은 상관계에서만 0.71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있을 때에 국내외 유수 연구진과 3년에 걸쳐서 국가 포용성 지수를 개발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째는 국가 포용성이 높을수록 혁신성도 높다. 둘째, 분석 대상 35개 OECD 국가를 빈약한 민주정과 포용 민주정으로 대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국가 포용성은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넷째, 포용민주적 국가들은 고도의 정치 안정과 번영을 부과했습니다. 다섯째, 포용민주적의 번영 비결은 수구의 토론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공론 정치라고 하는데 수구의 토론이 있어요. 국회가 지금 싸우는 국회인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헌법이 개정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손가락질만 하고 편가라서 싸울 게 아니라 정치에 적극 참여해서 수의 토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숙론 포용 민주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정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의사 증원 정책의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숙론 포용 민주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시민 역량의 개발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대단히 낮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포용민주적 헌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포용민주정은 공적 행복을 창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아니라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몇 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 나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온 국민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국정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헌정혁신의 방향은 빈약한 민주정에서 포용민주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승자 독식 다수결 민주제를 소수보 하부인 민주제로, 둘째, 과잉 중앙 집권제를 연방적 지방 분권제로, 셋째, 엘리트집의 대의 민주제를 대의 직접 민주제로 전환해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요컨대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수와 지방과 시민의 권력을 적절히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바꿀 것이냐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거에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국민이 수의 토론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지방 소멸 대우와 관련해서 먼저 세 가지 헌정혁신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지역대표형 상원과 1~2% 직접 참여, 그리고 자유와 돌봄의 기초공화국, 제가 풀뿌리 자치를 기초공화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두 가지 지역대표형 상원과 1~2% 직접 참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굉장히 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전통이 강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각했던 프랑스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의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균형 발전 정책이 왜 성공했는가?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갖는 6년 임기에 348명의 상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 헌정회에서 또 우리 성 총장님께서 인원을 300명으로 줄여야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한 360명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돈을 늘리지 말고 제가 돈을 줄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2003년에 개헌을 통해서 지방 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상원이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임을 명시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뒤집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정책 뒤집기는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이 만들어지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대한 국가 권제력이 강화됩니다. 또 다수결주의의 이런 폐해와 졸속 입법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의 토론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난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 후에 국민 통합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양원제 개헌은 제가 최근에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내각제가 장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특히 단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부 형태로 국제학회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준내각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각제라고 얘기하는 제도인데 이 준내각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이런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원 준내각제의 골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원을 소선거구 다수선거제로 구성해서 내각의 구성권과 불신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상원을 시도별로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구성해서 내각 구성권과 불신임권 이외에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준내각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체제의 안정성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는 간선 대통령제를 둘 것을 제안합니다. 양원제를 만들 때 꼭 준수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상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2공화국 때처럼 상원을 허약하게 만들면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원과 다른 방식으로 선출될 상원. 아까 성중관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상원은 비례대표제로 하자.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원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다수제로 하더라도 상원은 비례대표제로 하면 된다. 세 번째는 하원과 별도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우리 지역대표용으로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지역대표뿐만 아니라 장점도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대표용 상원을 그럼 어떻게 만들고 양원제를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책에다가 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원은 소선거구 다수제로 한 240명, 이것도 한 200명으로 줄이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아마 지역구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어려울 겁니다. 저는 한 240명 해주고 상원은 시도별로 중대 선거구 비례대표로 한 120명 정도 하자. 이것도 너무 인원이 100명 이하로 줄어들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대표 89명, 비례대표 한 32명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이런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정당을 허용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정당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4년 임기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동시 선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양원제 개헌으로 인해서 추가 경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의정 지원 인력 지금 8명에서 9명입니다. 그리고 반 정도로만 줄이면 충분히 이런 상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 2%
직접 참정 헌정 혁신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6%는 중대한 국정 현안을 직접 결정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작년에 조사한 조사입니다.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하려느냐?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 국민의 뜻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설계된 직접 참정되는 헌정 혁신을 촉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 공부를 한 40년 해왔습니다만 스위스가 아까 독일이 한 60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스위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1년에 몇 번씩 하니까요. 근데 헌법 개정을 자주 하는 것이 물론 안정성을 해치는 측면도 있지만 스위스같이 잘 관리하면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혁신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제도 혁신입니다. 이럴 때 번영하게 될 때 스위스의 번영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문제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직접 민주제가 열려있게 되면 그걸 통해서 국민이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존경받게 되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참정에 대한 반대 주장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오해와 편견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플레비시트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덤과 다르고요. 레퍼런덤은 여론조사와도 다릅니다. 시민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시민은 선출된 대표 못지않게 지혜롭게 투표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직접 참정은 진보와 보수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직접 참정은 국민 통합과 정치 안정, 경제 번영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헌법 국민 발안제를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청구 기간을 서명 기간을 9개월 이상 보장하고 국민 투표운동 기간, 소위 토론할 수 있는 기간을 한 1년 이상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 반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추첨 시민의회를 통해서 수의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걸 참고해서 국민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현행 50% 유효 투표제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투표자 과반과 9개 시도의 찬성으로 이중다수 찬성으로 이 헌법 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률과 국정 난제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청구를 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청구 서명 기간을 3개월 이상 보장하고 유권자 25만 명의 서명으로 국정난제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6개 시도가 공동으로 법률 또는 국정난제에 대한 국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 운동기간을 한 6개월 이상 보장해야 되고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되면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정당성은 헌법의 내용 못지않게 개헌 절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 참여 개헌을 위해서 개헌 절차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민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때
추첨위원으로 300명 정도 하고 17개 시도에서 한 5명씩 추첨위원 85명 해서 이 사람들이 한 9개월 동안 학습 토론을 거치게 한 다음 시도 포럼, 크라우드 소싱, 지방 사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이걸 참고해서 개헌 시안을 작성하고 이걸 공포한 다음에 국민들이 이걸 나중에 투표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개헌 특위는 국회 개헌 특위는 시민의회의 개헌 시안을 존중해서 국민과 지역 의견을 반영해서 개헌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